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국화와 칼입니다. 저자는 루스 베네딕트, 옮긴 사람은 김윤식, 오인석, 펴낸 곳은 의류문화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일본을 잘 알고 있을까요? 이 책은 일본 문화와 일본인을 가장 잘 분석했다고 평가받는 명저로 손꼽히는 고전입니다. 국화, 즉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 즉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문화 인류학의 고전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 언뜻 소설인가 싶지만 이 책은 일본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저자 루스 베네딕트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1909년 베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하다 생화학자인 스탠리 베네딕트와 결혼했습니다. 1919년 인류학을 접한 뒤 2년 후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해서 그녀의 절대적인 스승 프란츠 보아스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인류학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며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들의 민화와 종교를 연구해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1930년부터 모교에서 인류학 교수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화의 패턴 있고요. 만년의 명작 국화와 칼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굉장히 낯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 연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저자 자신은 일본을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수많은 기록들과 문헌,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면 생기게 되는 주관적인 관점 없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이중적, 모순적 특성을 상징합니다.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 허리에는 차가운 칼을 찬 일본인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극도로 섬세한 미감을 지님과 동시에 칼의 냉혹함을 숭배하는 것이 베네딕트가 간파한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일본인은 최고도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얌전하며 군국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탐미적이며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성이 풍부하며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며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책의 내용 중에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연구과제 일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립니다.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처럼 현격히 이질적 행동과 사상적 특성을 고려해야 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미 1905년에 일본과 싸운 제정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서양의 문화 전통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무장되고 훈련된 국민과 싸웠던 것이다. 일본인은 서양 여러 나라가 인간의 본성에 비춰 당연히 받아들인 전시 관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섬 해안의 일련의 상륙 작전이나 수송과 보급 등의 어려움보다도 그 이상의 것, 즉 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적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적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어려움은 컸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75년간 일본인에 대해 쓴 모든 저작물에는 일찍이 세계 어느 국민에게도 쓰인 적이 없는 그러나 또한이라는 기괴한 표현이 자주 나온다. 정직한 관찰자가 일본인 이외의 다른 국민에 관해 기술할 때 만약 그 나라 국민이 유례없이 예의 바르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손하며 건방지다라고 덧붙이지는 않는다. 어떤 국민이 너무나 고루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새로운 일에도 쉽게 순응한다라고 덧붙이지는 않는다. 또 어떤 국민이 유순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상부의 통제에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충실하고 관대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충실하며 간악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참으로 용감하다면 겁쟁이임을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며 행동한다면 그 말에 이어 그들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로봇같이 일사불란한 그들의 군대 훈련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어 병사들이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일도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서양의 학문에 열중하는 국민에 관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열렬한 보수주의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국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보충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날줄과 시줄이 된다. 이런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칼도 국화와 함께 그림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붕괴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그들의 병사는 철저한 훈련을 받지만 또한 반항적이다.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떠오른 상황에서 수많은 모순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중대한 고비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일본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일본 본토에 진격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천황의 궁성을 폭격해야 하는가? 일본군 포로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일본 군대와 일본 본토에 어떻게 선전을 해야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려는 일본인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가? 일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한 의견차가 컸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영속적으로 계엄령을 펴야 할 국민인가? 아군은 일본의 산속 요새에서 최후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일본인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하는가? 국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혁명이 일본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혁명이 일어난다면 누구를 그 지도자로 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일본 국민은 멸종시켜야 하는가? 우리의 판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1944년 6월 나는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촉받았다. 일본인이 어떤 국민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모든 연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았다. 미국이 일본에 대공세를 펼쳐 마침내 미국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 초여름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대일 전쟁이 3년,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100년이 걸려야 끝난다는 말도 나돌았다. 미군이 국지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일본인은 뉴기니 섬과 솔로몬 군도가 일본 본토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해군의 패배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일본 국민은 여전히 일본군이 이기고 있다고 여겼다. 나의 연구 과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미국과 일본은 교전 중이었다. 전쟁 중에는 적을 나쁘게 깎아내리는 것은 쉽지만 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보는가를 적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만 할 임무였다. 문제는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지 만일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지 않았다. 나는 전시에 일본인이 보여준 행동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용하도록 노력했다. 나는 그들의 전쟁 수행 방식을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로 바라보았다.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일본인은 그들답게 행동했다. 전쟁 수행 방식에서 그들만의 특수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징후를 볼 수 있는가? 지도자가 전의를 선동하며 당황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장에서 병사를 다스리는 방식 등은 그들이 무엇을 이용 가능한 장점으로 여기는가를 보여준다. 일본인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알기 위해 나는 전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교전 중이라는 사실은 연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문화인류학자의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인 현지 조사를 단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 머물며 그들의 가정에 속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경향과 활동을 관찰하고 내 눈으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를 살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복잡한 결정 도달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양육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었다. 일본 촌락에 관한 인류학자의 유일한 현지 연구인 존 엠브리의 스에무라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지만 이 연구를 행했던 당시에는 1944년에 우리가 직면한 일본에 관한 많은 과제는 아직 문제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인류학자로서 나는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연구 방법과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인류학자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연구 대상인 민족과의 직접 면접을 단념하지 않아도 되었다. 미국에는 일본에서 자란 일본인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묻고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내어 연구의 많은 결함을 그들의 설명으로 보충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든가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서양인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일본에 관한 방대한 문헌과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많은 뛰어난 서양인 관찰자들은 아마존강의 수원지대나 뉴기니 산지로 문자가 없는 부족을 연구하러 가는 인류학자들이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편익을 나에게 주었다. 그런 부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문서로 남기지 못했다. 따라서 서양인의 해설도 매우 적고 피상적이었다. 누구도 그들 종족의 과거 역사를 알지 못한다. 현지 조사자는 앞선 연구자들의 도움 없이 그들 종족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나 사회의 계층 구조,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위를 연구해야 한다. 이 책은 일본에서 얘기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습관에 관해 기술했다. 일본인은 어떤 경우에 예의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수치를 느끼고 어떤 경우에 당혹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등에 관해 기술했다. 이 책에 기술된 사항의 이상적 전형은 이른바 서민이다.
서민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각각 특수한 경우에 행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기술했다. 이런 연구의 목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상과 행동의 태도를 기술하는 데 있다. 설령 이 책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어떤 국민이 생활에 관해 만들어낸 가정이나 그 국민이 인정하는 해결법은 선거에서 인구의 몇 %가 찬성 투표를 하고 몇 %가 반대 투표를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고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일본은 근본적인 가정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였다. 분명히 전에 나는 서양인의 가정은 일본인의 인생관과는 합치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사용하는 범주와 상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흔히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많은 행동적 모순은 이미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어찌하여 일본인 자신은 어떤 급격한 행동 전환을 일관된 체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가를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었다. 나는 일본인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구나 관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덕과 악덕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책에는 매우 독특했다. 그것은 불교적인 것도 유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제2장 전쟁 중의 일본인 중에서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승리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바탕 위에 놓고 있었다. 일본은 정신력이 반드시 물질력을 이긴다고 부르짖었다. 물론 미국은 대국이며 군비도 우수하다. 그렇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들은 그런 것은 모두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무렵 일본인들은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만일 우리가 숫자를 두려워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의 풍부한 자원은 이번 전쟁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심지어 일본이 이기고 있을 때에도 일본의 정치가 대본영 군인들은 이 전쟁은 군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인의 물질 신앙과 일본인의 정신 신앙의 싸움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한 미국이 이기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이런 전쟁에서는 반드시 물질력이 지게 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신조는 사이판이나 이오지마에서 패배할 무렵에는 확실히 좋은 변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변명으로 날조된 신념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군이 연전 연승을 자랑하던 수개월간 진군 나팔에 구실을 했으며 진주만 기습 훨씬 이전에 이미 공인된 슬로건이었다. 미국이 시종일관 물량 증대에 전력을 기울인 것처럼 일본은 시종일관 비물질적 수단을 이용했다. 일본도 미국처럼 생산 증강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운동은 일본의 독특한 전제에 바탕을 두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은 전부이며 영구 불멸의 것이다. 물질적 사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일 뿐 영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라디오는 자주 물적 자원에는 한도가 있다. 물질적 사물이 1000년도 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정신에 대한 신뢰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군대용 문답서에 그들의 수요에는 훈련으로 맞서며 강철에는 육탄으로 대항한다는 표어를 사용했다. 이 표어는 이번 전쟁을 위해 특별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있던 것이다. 그들의 군대용 교과서 첫머리에는 큰 활자로 필독 필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소형 비행기로 미군의 군함에 뛰어들어 자폭하는 조종사들은 물질에 대한 정신적 승리의 교훈이 되었다. 이 조종사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라 한다. 가미카제는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 수송선을 전복시켜 일본을 구한 성스러운 바람을 가리킨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반인의 생활에서도 물질적 환경보다 정신이 우월하다는 관념을 주입했다. 전쟁 중 일본의 방송은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 전투에서 정신은 죽음이라는 자연적 사실조차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일본인이 전쟁 중 끊임없이 되풀이한 또 하나의 주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매우 잘 나타내준다. 그들은 계속 세계의 눈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문구를 입에 올렸다. 따라서 일본인은 일본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미군이 과다카날 섬에 상륙할 무렵 일본인이 부대에 하달한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세계의 눈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일본 해군 장병들은 어뢰 공격을 당해 배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될수록 의연한 태도로 구명정에 옮겨 타라는 훈계를 받아왔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미국인이 그대들의 추태를 영화로 찍어 뉴욕에서 상영한다라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그들에겐 중대한 문제였다. 이런 점은 일본 문화 속에 깊이 새겨진 관념의 하나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